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가 뭐 비교도 많이 했고 회사를 많이 봤지만 그 이후에 이제 네이버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재무제표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재무제표 관점에서 봤을 때 사업을 잘하고 유명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혹시 뭐 보고 계신 기업이 있는지 몇 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두 회사를 제가 두 회사인데 제가 분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이제 저는 제일 기업이 재무제표 관점에서 기업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이거든요. 아, 현금. 이게 아무리 영업이익이 많고 뭐 단기 손익이 많고 한 기업이라 한들 돈을 못 벌면 그 기업은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캐시가 창출이 되고 그 캐시를 바탕으로 또 재투자가 일어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뭐 당장 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뭐 여러 가지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주가라는 게 플럭추에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런 회사들은 그 투자된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는 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이 두 기업 얘기하면 뭐 또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약간 최근에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게 보면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가 진짜요? 예. 왜냐면 네.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가 뭐 비교도 많이 했고 회사를 많이 봤지만 이 두 회사는 일단은 독점이에요. 암묵적인 독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래 독점을 허용하면 안 되는데 암묵적으로 두 회사는 우리나라 독점인 거죠. 우리나라 독점이고 뭐 독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출되는 이익이 많아요. 현금이 안정적이고.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다른 업체가 진입을 하려고 해도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미래는 계속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이 두 회사는. 두 회사가 그냥 서로 암묵적인 합의하에 네. 이영현 이렇게 하고 나 이영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커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이 회사가 더 크려면 해외 쪽으로 이제 가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맞아요. 네이버가 지금 인수한 것도 해외 쪽, 그게 그렇죠. 해외 아마 그 중고 플랫폼. 네. 아마 해외 진출을 해보려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결국 정체되니까 한국 시장은 이미 먹을 만큼 먹었고, 더 이상 아이템을 뭐 만들려고 해도 그거는 카카오가 더 잘하니까 뭐 어떻게 네이버는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공격적인 M&A를 했던 거고, 저도 이제 M&A를 하기 전에 미리 그걸 눈치를 챘던 게, 네이버가 예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안정적으로 자금 운용했거든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차입금도 없고 그냥 버는 족족 그냥 배당 주고 이제 주가만 관리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카카오가 예전에는 네이버의 주가의 4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 사이즈가 예, 네.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네이버가 눈을 떠보니까 80%, 85%. 작년에는 그거보다 더 높아졌어요. 순간적으로 한 몇 번 제친 적이 있었어요. 높아졌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느꼈을 거예요. 아마 네이버가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 난다. 아마 저는 이제 추측입니다. 제 개인의 추측인 거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네이버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이버라는 회사 자체가 물론 뭐 워낙에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다 보니까 뭐 다른 투자도 많이 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차익도 많이 땡기고 현금 보유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산 총계도 엄청 커졌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딜이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이제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보다 더 전도 유망한 훨씬 더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두 회사는 현금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두 회사는. 왜냐면 독점으로 받쳐주고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재무제표를 본다 하더라도 이 두 회사는 깔끔합니다. 지금 정말 봐도.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뭐, 코스닥 상장에서도 뭐 좋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조금 이 두 회사에 조금 주목을 하셔서 투자를 하면 나중에 뭐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3분의 1 토막 났어요. 많이 떨어졌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리 간다 본다면, 혹시나 코스닥 상장에서는 이리 갈 때 그냥 골로 갑니다. 그냥 빠빠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조금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결국에는 같이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두 회사가 뭐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걸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나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약간 좀 기술 성장주 그런 관점에 있는 기업들이 못 버티고 M&A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내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게 시행이 될 거고. 그렇다면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관점에서 그냥 그런 기업들을 싸게 나오면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있겠죠. 근데 이제 자잘한 M&A는 얘네들 안 하겠죠. 네. 이제 그 뭔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걸 이제 하려고 하지. 자잘한 거는 이제 여기에 이 회사 말고 이제 또 뭐 삼순위 회사들이 그런 데가 하겠지만 뭐 재편은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재편은 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현금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상 뭐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기회를 M&A로 잘 활용하고 다시 업황이 턴했을 때 그렇다면 약간 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좀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게 네. 그게 이제 사업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분할해서 쪼개서 상장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결과적으로 뭐 지주회사 그런 흐름을 그렇죠. 가기 지금 때문에 그렇죠. 예.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금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카카오 마음대로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한 것 같아요. 네이버가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네이버는 네이버 하나 있고 한 개만 상장돼 있어요. 맞아요, 네. 밑에 자회사도 작아요. 카카오는 물어버리고 네이버는 깔끔해요. 엄청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약간 삼성 계열에서 뭐 삼성 옛날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는 약간 그 조금 잘 나가는 뭐 좀 세련됐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나 기타 이런 지배 구조를 본다 하더라도 약간 진짜 깔끔해요. 보면. 근데 카카오는 약간 뭐랄까 좀 완전 전투적이에요. 복잡하고 뭐 그렇지만 약간 뭔가 한번 해보려는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리스크 해치를 한 거지. 상장을 여러 군데 해서 자금 조달을 각자 하고 그리고 이 중에 한 개 대박 날 수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이 기업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는 아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카카오 나름대로는 네이버가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 항상 박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승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카카오가 그런 쪽으로 욕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지만 나중 되면 또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뭐 주가 안 좋긴 한데 사실 주가가 안 좋은 거지 뭐 본업이라든지 기업 가치는 훼손된 게 아니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업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제가 쓰는 것만 다 쓰지 않습니까? 물론 뭐 활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일단 베이스는 깔려 있다. 베이스는 깔려 있으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 어느 순간에 뭐 주가야 뭐 원래대로 돌아갈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이슈는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뭐 자세가 개인적인 필요할 것 같고. 의견이니까 뭐. 그렇죠, 네. 사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회계사이시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리고 M&A 빅딜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네.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야지 이제 뭐 가격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뭐 상장사 M&A 뭐 최대 주주 변경 공시 나오면은 그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에 인수한다 주다.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 해서 측정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상장회사 투자할 때는 상대가치평가법, 뭐 PER이라든지 PBR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회계사분들은 주로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 씁니다. 다 써요? 네. 오. 이게 왜냐면 어차피 딜은 상호 간에 그 교감이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딜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있어야 네. 그게 이제 딜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뭐 PBR, P4이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 이 가격입니다 하면 아무도 안 듣죠. 그거는 네 생각이지 이래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너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이제 밸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자리가 있어요. 하면 모든 밸류에이션 평가를 다 해드립니다. 물론 약식이겠지만. 다양한 그런 방법, 뭐 PR도 하고 PBR도 하고 EV, EBITDA도 하고 네, 이렇게. EV, EBITDA, 뭐 PBR, 뭐 기타 뭐 순자산 가치법이라든지 뭐 또 그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증세법상 평가 금액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일 밑에 금액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춰야 딜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하고, 그리고 DCF도 이제 그 회사 담당자한테 받은 사업 계획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직접 평가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그런 평가된 모든 종합적인 금액을 범위를 만들어 드려요, 제가. 뭐, 대표님, 회장님, 제일 높은 가격은 이거고요. 제일 낮은 가격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어보고 얘기하거든요. 보면, 대표님께서는 물어봐라, 이 가격이지. 그러니까, 최상단 가격이지. 이 가격 아니면 나 안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자문사니까. 아니,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시장 관점에 봤을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맨 밑단 가격은 아니겠지만 아마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최대한 제가 윗단으로 그리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라 이러거든요. 그래 안 하고 막 계속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회장님은 이제 싫어하죠. 어떤 회장님 화도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한테 이제 니는 그냥 어리니까. 숫자만 보니까 그렇지. 지금 내가, 20년 동안 내가 키워온 회사인데, 그걸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재단하냐. 말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는 뭐 죄송하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회장님이, 그때는 내가 흥분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일단, 그 회장님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 입장에서는 딜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밸류에이션 평가를 다 일단 해드립니다. 물론 그게 이제 진짜 우리 공시되는 그런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한 게 아니고 약식 평가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매도인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미리 알려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저도 이제 그 범위에서 더 잘 받으면 더 칭찬받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이거든요. 현금을 못 벌면 주저리주저리 많이 많아요.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이 회사는 미래가 어떻고 나중에 어떻게 받아서 투자를 하면 이렇게 돼서 이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너무 장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다 근데 가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정이지. 가정인데 그걸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네. 뭐 여러 가지 보고서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 뭔가 어려운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잘 안 읽혀요. 안 읽히고 무슨 이렇게 얘기가 많고 뭔가 주장이 뭔가 뭐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아.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보고서는 일단 무시해라. 왜냐하면 그런 거는 뭔가 뭐랄까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가정이나 너무 많은 수식어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평가를 할 때는 현금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무슨 수식이나 이런 게 엄청 화려한 게 있습니다. 네네. 하면 팩트를 바꾸면 뭔가 쫙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게 있어요. 엄청나게 엑셀을 적어다 보면 잘 다루시는 분들은 막 그렇게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요. 뭐 자기는 그게 도취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평가를 잘 하는구나. 뭐 이래 하는데, 저는 의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기는 평가를 했지만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하고 그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건 평가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많은 수식이나 이런 걸 잘 넣었고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기술을 넣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평가다. 시장이 잘못된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잘못됐다 보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들이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밸류에이션 평가를 맡긴다면 진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현금의 가치가 중요한데, 예, 현금 가치. 말씀하신 현금은 보유한 현금보다 이제 캐시플로우로 말씀하신 거죠. 예. 벌어서 이제 실제 들어오는 현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시장의 평가가 동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약간 상대가치법 그 베이스를 깔고 간다고 보시는 것 같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네.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자기가 어떻게 투자하려는 회사가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어떤 산업에 있는지 아실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네네. 그러면 그 회사의 플레이어들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경쟁 회사들이 있어요. 네. 티어 그룹, 네. 그게 이제 딱 4개만 뽑으시는 거예요. 1위부터 4위까지. 약간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뭐 그렇게 뽑아도 되고, 뭐 매출액 기준으로 뽑아도 되고, 그렇게 한번 뽑아보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가 4위 안에 안 들었다. 제외를 시켜야죠. 일단 제외를 시키고. 일단 제외시키고. 네, 제외시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4위 안에 안 드는 회사가 1위가 될 가능성은 진짜 희박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되게, 4위가 3위 되고 2위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웬만해선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일인 것 그렇죠.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2위, 3위 기업을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자기가 투자를 하는 회사가 2위, 3위 회사가 있다. 근데 그 동종 업종에 있는 잘 나가는 회사, 리더 기업이 있다. 그 회사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 회사가 뭐 상장회사라면 시가총액이 나올 거고, 네. 매출액이 나올 거고, 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 구조는 똑같을 거예요. 비슷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액이나 이 2위, 3위 하는 매출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이익하고 비교를 해보고, 현금하고 비교를 해봐서, 뭐 평균을 때리든지 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가 저평가되었거나 고평가됐거나 한번 판단을 해보면 훨씬 더 뭐랄까 조금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면 퍼는 그거잖아요. 이익 기준으로 평가를 한 거고. 순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PBR은 장부가 기준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기 PSR, PBR, 뭐 PER 이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자기만의 그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왜냐면 동종업종은 비슷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이 리더 기업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뭐 어떻게 산식을 써서 해보니까 우리 회사가 저평가돼 있더라. 그럼 이 회사를 사는 거고 고평가돼 있더라. 그럼 이 회사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왜냐면 제가 1위부터 4위까지를 이제 선정한 이유가 나중에 뭔가 이제 산업적으로 이펙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순위가 4위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본 거고. 그 회사들 중에 뭐 자기가 뭐 조금 리스크를 좀 지니면서 좀 더 이익을 추구를 한다면 4위 기업을 인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투자를 하든지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다면 뭐 2, 3위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마 이게 나름대로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상장기업이 2,000개가 넘는데 그걸 뭐 다 볼 수도 없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위부터 4위까지 잘라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비교해서 예. 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시간도 절약 좀 하고 성공 확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관심 있어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해서도 아마 빠삭하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훨씬 많을 거고. 그렇다면 이 4개 회사를 비교해서 뭐 어떤 게 고평가됐고 저평가됐는지는 훨씬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한번 뽑아보시면. 그렇게 하면 조금 훨씬 주식 투자할 때 조금 뭐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